김경래 최강 시사.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 들으셨죠, 송석준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섬진강 관련해서는 이게 준설 같은 걸 해서 물그릇을 키워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갖고 이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그릇을 키워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과 같은 집중호우, 더군다나 기후 변화에 의한 이런 위기에서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용량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네. 그러니까는 용량이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수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방류를 했기 때문에 섬진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낙동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보호 상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물그릇으로 이 자연의 엄청난 양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보라고 하는 게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물의 흐름을 막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수문을 다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물의 흐름이 원활치가 않으니까 하류로 바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번에 보면은 섬진강 같은 경우는 댐에 바로 하류에서 생겼지만 지금 낙동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는 다 보 근처에서 일어났거든요. 물이 너무 물을 많이 담아놓고 그거를 제대로 방류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뚝이죠. 특히 이제 뚝 같은 경우는 다 토사로 이루어진 뚝인데 이런 것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홍수 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감사원의 2번에 걸친 지적은 맞는 것이죠. 이거 저는 상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아까 이제 송석준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실히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4대강의 재자연화 그리고 이제 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재자연화하자. 또 일부는 수문을 열기도 하고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만은 지금 낙동강의 경우 같은 경우나 금강의 경우를 보면은 지역의 정치적인 이 반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추진이 못 돼 왔었는데 이번에 홍수에 대한 문제가 한번 확실하게 이번에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조치를 추진하자. 이런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방향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보호 해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그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제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8개 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부분은 아예 수문을 열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홍수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수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녹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추진이 못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8개를 다 해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좀 세밀하게 조정해서 추진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3년 가뭄은 견뎌도 석 달 장마는 못 견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옛말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을 대비를 하고 깨끗한 물을 대비를 하고 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재앙 수준으로 오는 이런 집중호우의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거는 그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피해가 집중되는 데는 지천 지류고 이번 섬진강 같이 4대강 사업을 안 한데 피해가 집중된 거 아니냐. 이 주장이거든요. 그거는 4대강 사업 전에도 그랬고요. 항상 본류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워낙 뭐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양이 크고 잘 흘러가게 해놓기 때문에 네. 항상 지류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4대강 사업은 그걸 거꾸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도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 특히 영산강 경우 같은 경우인데요. 예. 그 죽산보의 상류 부분인데 네. 죽산보의 그 수위가 올라가니까 물이 지천으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그릇을 어떻게 담는단 말입니까? 물을 흘려보내야 되죠. 이번에 영산강에서 사실 가장 효과를 본 거는 저류지라는 효과가 있었어요. 저류지는 이제 물이 갑자기 많이 올 때 담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저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보를 통해서 물의 흐름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보고요. 솔직히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네. 4대강 사업의 교용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종의 미래통합당의 트라우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좀 이겨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식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리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그리고 저도 아직 현장에 가보진 못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모니터만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저도 다음 주일에 비가 그치면 현장에 나가볼 건데요. 이렇게 좀 현장에 가고 과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전에 했던 그 논리를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시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작업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마지막 짧게요. 그 지금 환경부로 홍수관리 업무가 이전이 됐잖아요. 물관리가. 네. 그것 때문에 이번 피해가 컸다 이렇게 송석준 의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예. 이거 두 개를 좀 일원화하는 건 필요합니다. 국토부 쪽에서 이제 시설 관리를 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물 관리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물 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통합 일원화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은 향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요. 네. 당시에 국토부 쪽에서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데서 하도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네. 김진애 의원이었고요. 먼저 미래통합당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석준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권님. 네, 반갑습니다. 예, 경기도 이천이 지역구시죠? 예, 맞습니다. 이천도 좀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이천은? 예, 맞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도 네. 전례 없는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네. 예, 우리 산양저수지가 축조 이래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 예, 그것도 특히 남북권의 그 산에 많은 산사태가 나면서 네. 예, 사찰이라든가 인근, 민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네. 예, 특히 지천들의 어떤 범람으로 네. 많은 농지가 침수해서 특히 시설농들의 피해가 좀 아주 크고 유농사에도 막대한 좀 피해가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4대강 얘기를 좀 해보면요. 송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은 이번에 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4대강 효과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예, 4대강 정비의 핵심은 이제 그 준설을 통해서 우리 물에 물그릇을 키우고 특히 제방을 슈퍼 제방으로 이제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시민들의 편의 시설을 또 이런 고수부지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제 정비를 했는데요. 네. 가장 핵심이 역시 그 물그릇을 키워서 가뭄 시에는 이제 보를 통해서 이제 물을 가뒀다가 활용하고 특히 이번 같은 대홍수 시에는 그런 큰 물그릇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변에 그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전례 없는 폭우가 왔지만 이런 주변에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인 여주시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전한 그런 걸 유지했었고요. 한강 주변에 이런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거 이런 것으로 많이 또 입증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동강 같은 데는요. 이게 제방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대한하천학회에서는 이 합천 창녕보 그 보 때문에 수위차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제방이 붕괴된 거 아니냐.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 때문에 피해가 더 생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전문가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저도 이제 어제 뭐 환경부 장관님도 통화하고 국토부 관계자들 같이 통화하면서 현황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선 이런 제방 봉제에는 물적 요인, 인적 요인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 무너진 제방은 창녕 합천보 바로 상류 250m 부근에서 한 30m 정도가 제방이 유실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은 거기가 이제 지천하고 연결된 배수문 부분이랍니다. 근데 그쪽은 지난번 4대강 정비 때 보강 정비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그쪽에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환경부로 이제 우리 댐 관리, 보호 관리 업무가 이제 넘어가면서 그 당시 상류에는 합천댐의 물 방류가 상당히 굉장히 급격하게 방류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아마 특히 이제 보호가 물이 많이 또 이렇게 차일 경우에는 보호의 또 수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바로 보호의 수문 조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또 상류의 합천댐에 댐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요.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컸는데 이게 4대강 사업을 섬진강이 했다면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맞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인적 요인이라든가 예를 들어 조한댐 방류량 조절을 실패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꼭 4대강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피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하게 그런 우리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섬진강유역에 사실은 주변에 이제 댐도 조한댐이라든가 이렇게 특히 하동군 지역에 그런 걸 축조하면서 밑에 퇴적량이 물의 흐름이 이제 좀 적다 보니까 퇴적토가 많이 퇴적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상이 많이 올라와 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번에 유례 없는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홍수위 조절을 하다가 그동안 참던 바로 상류의 댐에서 섬진강 댐에서 급격하게 이제 방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물그릇이 섬진강에 정비가 안 된 섬진강에 물그릇이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퇴적토도 있고 또 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떠내려오니까 주변에 이게 제방이 이게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4대강 정비를 했더라면 물그릇이 커졌다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제방 유실이나 이런 거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준설 같은 걸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거는 이미 뭐 많은 사례가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감사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감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 18년. 근데 두 번 다 이게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효과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잘못된 감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또 그걸 단정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동안의 조사 기간 중에 최근에 우리 4대강 정비 사업 이후에 3년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여름 장마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에 사실은 이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던 상태거든요. 그런 거로서 이제 추정을 해서 이렇게 홍수의 피해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홍수 피해로 인한 그런 편익은 사실은 제로다 이렇게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실제 범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많은 최대 강우량이었을 때 어떤 효과가 왔는지 그런 다차원 홍수 피해 분석법에 의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18년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홍수 피해로 인한 무슨 예방 효과는 제로다. 그건 좀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수 피해 관련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자라고 한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이번에 잘 됐어요. 이번에 이런 대홍수가 왔고 지금 한강, 금강, 우리 낙동강 우리 이쪽 4대강 정비를 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특히 과거에 우리 금강의 보를 해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금강의 공주보호 때문에
예, 여당자 수집물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예. 가뭄 대비 효과가 엄청 컸다는 것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김진애 의원하고 시간 배분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랫동안 4대강 문제를 취재해왔고 지금도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KBS가 아니죠. MBC 사장을 끝난 뒤에도 지금 4대강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승호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PD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4대강 문제가 다시 이제 홍수 때문에 불거졌어요. 네. 이 논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4대강 논란에 대해서? 글쎄, 이 논란을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예.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도 있었고 네. 민관 합동조사도 있었고 네.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모든 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것은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홍수 조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네. 물을 공급하는 기능도 없고 수질은 뭐 아시다시피 뭐 녹조 지금 라떼가 돼 있고 네. 이래서 이제 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이 강들을 이 잔해 네. 운하의 잔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네. 뭐 4대강 사업이 뭐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참 정치적이고 후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태를 겪었고 네. 많은 어려움, 낭비를 겪었고 네. 우리 생태계와 국토를 거의 망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네. 그 일을 겪고 난 뒤 지금도 그 일이 옳았다라는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네. 그것을 이렇게 어떤 공중파에서 네. 논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참 정리가 되지 않는구나. 어느 정도의 일이 벌어져야 이게 정리가 될 것인가. 네. 그런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요. MB 정부 때 4대강 전도사 뭐 이렇게도 불렸던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4대강이 없었으면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상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망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양쪽의 얘기만 지금 정치인들의 얘기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지금 좀 취재를 하시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절반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는 참 황당한 얘기고요. 예. 원래부터 4대강 본류 부분은 네. 제방이 충분히 잘 돼 있어서 한 96% 정도 제방이 완성이 돼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홍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도 네.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본류에서 과연 얼마나 홍수가 나나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거의 네. 안 나요. 네. 거의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홍수가 나는 것은 이번에도 뭐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지류 지천에서 나는 거고 네. 한간 지역에서 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나는 피해가 거의 뭐 대부분이고 네. 본류라는 것은 그렇게 그 제방도 높게 하기 때문에 원래 안 났는데 네. 운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하는 이제 그 큰 강에서 배가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배가 다녀야 되니까 이제 큰 강을 파야 되잖아요. 예. 예, 수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팔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해서 홍수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매년 홍수 방어에 드는 비용이 4조 5조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4년 5년치를 합쳐서 한 20조 정도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는 홍수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류지천에서 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홍수라는 게 여전히 지금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돈을
그 돈을 지류지천에 투자를 하고 정말 홍수 방어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은 예. 아마 지금쯤이면 홍수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홍수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나온 얘기가 보호 얘기예요. 보호. 네네. 4대강에 설치된 보호 얘기인데 뭐 이재호 전 의원 얘기를 다시 한번 빌려서 얘기를 드리면은 보호는 원래 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방류량을 조절하게 돼 있다. 그래서 네. 피해를 예방하는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 네. 보를 워낙 많이 취재를 하셨으니까 사실관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보가 예. 이제 그 자동문처럼 네. 물이 많이 오면은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네. 뭐 없으면 닫히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참 예. 황당한 얘기죠. 그래요. 예. 이것은 근데 그분들이 원래 주장하는 거는 보호가 물을 공급하려는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물 공급하는 기능이 있으려 그러면 보호가 이렇게 아무 때나 열리면 안 돼요. 그렇죠. 물을 담아 놓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기네 원래 주장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일종의 이상돈 의원 주장 말씀처럼 예.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팩트 체크도 해봤어요. 네. 저 정도 되는 MB 정권의 2인자고 네. 그분이 그 대운하 운하 시절부터 네. 굉장히 그 관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네. 아마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음흠. 근데 그런 정도 분이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때는 혹시라도 그 근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수자원 공사에 혹시나 해서 예. 만에 하나 예. 예,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예. 만에 하나 근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수자원 공사에 보를 직접 운영하는 책임자 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예. 예,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아, 그래요? 예, 홍수 통제소의 지시를 받아서 네. 물이 많아지면은 홍수 통제소 지시를 받아서 수문을 여는 겁니다. 네. 예,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홍수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네. 의사결정을 해서 여는 거지. 예. 그걸 물이 잠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시스템 자체를 몰랐거나 그냥 알면서 다른 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상이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운하라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 그 삼면이 바다고 예. 육로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사실 그 대운하 TF에서 물류 업체들을 다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운하를 만들면 운하를 활용할 것인가? 예. 활용한다라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는 운하를 만들면은 이것이 국운을 융성시킬 것이고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망상을 예. 끝까지 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것은 강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운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운하를 만들지는 못했잖아요. 네. 네, 만들지는 못하고 지금 우리는 운하가 대담한 운하, 네. 말하자면 이무기 운하 같은 그런 잔해를 예. 지금 끌어안고 우리는 그 상처를 여전히 지금 안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지금 우리 국론이 지금도 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말도 안 되는 이게 논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네. 거짓말이잖아요. 예. 예, 거짓말과 참의 싸움을 논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이런 그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보호 관련해서는 뭐 상시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재평가를 해서 재자연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4대강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것이 원래 운하였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것은 아무런 기능도 없고 비용만 계속 들어가고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망가지고 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빨리 재자연화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국민께 알리고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초기부터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됐고 실제로 국민들도 이 문제점을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좌고우면하면서 정치적인 계산을 했어요. 이게 미래통합당 세력이 결국은 완전히 그냥 반발하고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기본적인 뭔가 기왕 22조나 들여서 지어놨는데 왜 그걸 또 때려 부수느냐. 네. 이런 식의 아주 나이브한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놔두면은 비용이 더 발생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박차고 나갈 정치적인 용기, 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좌고우면하면서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한쪽으로는 마치 보 개방하면은 어느 정도 이 개방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좀 좋아질 것처럼 네. 또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볼을 그렇다고 때려 부술 건 아니야 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주는 정도의 선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굉장히 큰 저는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최성호 PD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히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철거에 반대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제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정부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저 낙동강 쪽 상류와 중류 예. 쪽의 지자체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류는 좀 다릅니다. 예. 하류는 거기는 경남도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하류에 있는 지자체장들도 그 보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에 동의를 하고 네.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정부의 의지가 거기서도 의심받는 부분이죠. 근데 지자체 중류나 상류는 반대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꼭 그렇다는 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실 보개방이라는 부분은 제가 그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네. 설문조사를 해놓은 것도 봤습니다만은 네. 그 낙동강 유역에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도 네. 보를 개방하고 관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찬성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를 해체한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가 많아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우리 정부가 홍보 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어허. 예, 4대강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운하다. 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용 소모를 갖고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힘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네. 그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보 예산이 5천만 원이라든가 그러고요. 5천만 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무려 22조를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주변 강 유역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뿌려졌습니까? 예.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지금은 이제 거기에 또 이 바뀐 강에 맞는 또 농법도 새로 많이 이렇게 생겨서 지하수를 많이 쓰는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예. 또 물놀이 시설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설득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면서 여론을 바꾸어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면서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호 관련해서도 이제 국가물관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조사 검토하겠다라는 환경부 입장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이건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네. 저는 그렇게 될 공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물관리 원래 4대강 조사평가단이라는 환경부 조직에서 네. 금강과 영산강에 대해서 보를 일부 해체하고 일부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
했으면은 그걸 실행에 옮겼으면 돼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한 거니까. 예. 그런데 그걸 또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반관 반민 조직인데 네. 거기다가 결정을 또 미뤘습니다. 다시 결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관 반민 조직에 학자들을 많이 전문가들을 집어넣어놨는데 그 전문가들 중에 4대강 찬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그 문재인 정부와 4대강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네. 낱낱이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분들이 지금 결국은 이 보처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정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왜 청와대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네. 왜 4대강 찬동하는 했던 사람들. 네. 보가 홍수 조절 기능이 있다는 등 보를 개방한다고 해서 수질이 꼭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등 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소위 전문가들을 국가물관리위원이라는 그 중대한 자리에다가 왜 앉혔느냐. 네. 저는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4대강 사업이 과연 이번 폭우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쪽도 있고 피해를 더 심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호 같은 경우에 논란이 굉장히 많죠. 관련된 얘기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하고 잠깐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요, 요번에 이제 비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번 피해가 좀 컸던 이유들을 좀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기 장마가 최근 들어 가장 긴 장마였거든요. 네. 그리고 강우량도 예전 장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7월 말 되면은 장마가 끝나고 바로 휴가철에 들어가는데 지금 7월 10일임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장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한반도에 상륙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비가 예년과 같은 장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렸다. 그래서 전국을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물에 푹 잠겨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태풍이 이제 오면은 이거는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 더 비의 강도는 더 세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지금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섬진강 유역에 지금 피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준설하고 보호 설치를 섬진강 4대강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일단 이번에 섬진강에 뚝이 좀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섬진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뚝이 무너진 게 아니고 섬진강에 뚝이 있는데 그 뚝이 제방도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니까 제방 밑둥 부분이 계속 파여나가면서 제방도로가 무너지고 따라서 범람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침수라고 제방등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또 섬진강 댐에서 방류함으로 인해서 화개장터라든지 이쪽 지역에 또 침수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섬진강 댐이 3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수원 이 3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되겠죠. 한수원은 발전용수를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물이 채워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수 때는 그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댐을 비워놔야 되는데 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섬진강 댐은 당초 댐 자체를 잘 운영하면은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한 100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 50 정도밖에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큰 비가 왔을 때는 댐이 비워져 있으면은 물을 저장해서 하류 지역의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는데 네. 댐이 채워져 있으니까 네. 무리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은 네. 홍수를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이것은 뭐 추가적으로 댐을 건설한다는 얘기 아니고 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섬진강 하류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수안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의 어떤 기관 간의 네. 이기주의, 다시 해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는 댐을 만들어 놔놓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그 피해를 입는다. 안타까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보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러면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섬진강에서 만약에 원료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건 절대적으로 그 섬진강 치수 대책을 잘못 세웠겠죠. 그렇지만 이미 4대강 사업 전에 섬진강을 포함해서 4대강 이역에서는 제방이 범람한다든지라는 어떤 다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물그릇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홍수 소통 공간인데 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홍수 피해를 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해서 4대강 사업 전에 97, 8% 정도가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에서 가장 넓은 게 피해, 그러니까 예산 한정되어져 있는데 큰 하천일수록 뚝이 터지면 홍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가 큰 하천 중심으로 홍수 예방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낙동강에도 뚝이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를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어제 함안보 상류 지역의 낙동강 본류 제방이 터진 지점을 현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는 이 제방이 있는데 이 제방이 그 흙제방으로 구성된 모래 제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 내부에 콘크리트 구조물, 다시 해서 물을 배수시키는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모래 사이가 보면은 물이 잘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본류에서 홍수위가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은 그 콘크리트와 그 모래 사이에 물길이 생기면서 이것이 점점점 더 물길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방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파이핑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방 붕괴가 되는 한 60 내지 70%가 이와 같은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 하천 제방 관리를 잘못했던 게 주 원인이고 부차적으로는 합천보가 그 직 하류에 250m 하류에 설치되어져 있는데 보는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물이거든요. 다시 해서 합천보가 보호 상류 지역의 하천 수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옛날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합천보에 의해서 한 30에서 40cm 정도 홍수위가 상승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은 파이핑 현상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합천보도 하천 수위의 상승을 일으켜서 제방 붕괴에 일정 부분 일조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피해가 집중된 곳을 보면은 지천에 집중이 됐잖아요. 피해가 이게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보를 개방을 해가지고 이게 물이 그 지천 지류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피해가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데. 그래요? 보호가 있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보면 낙동강 본류지 않습니까? 지천은 그 낙동강 들어오는 하천 지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영향을 받지만은 그 지천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데 보면은 물론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하천에서 소통 공간, 다시 해서 물이 그러면은 홍수위가 차는데 그것을 충분히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없을 만큼 하천 공간이 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원류가 발생해서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예산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지류 지천 사업에 그 예산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단체에서는 보호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대강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보는 그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영산강의 죽산보라든지 이런 보들은 철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에 보면 다리가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은 활용을 하자. 그렇지만은 물을 막고 있는 보호 구조물은 뜯어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세종보는 이제 완전히 철거하자. 뭐 이런 어떤 안들이 제시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결정을 2018년도 말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대강 조사위원회에서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차일피일 이루다가 1년 한 반이 다 돼가네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호가 녹조를 발생시켜서 국민들이 먹는 식수에 생활용수죠.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리고 보에 가둬난 물이 아무래도 쓸모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보를 없애는 게 우선순위로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홍수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는데 보가 역할을 그러면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께서도? 오히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래요. 보가 없으면 물이 잘 흘러갔는데 우리가 물이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고랑에다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구조물을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 큰 거 하나 하면은 물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홍수를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소하천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은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보의 기능은 물을 그러니까 수위를 높여서 치수에 좀 유리하게 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태양광 시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현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산 비탈에 나무를 베야 되는 건데 상당히 베졌다고 해요. 뭐 한 200만 그루 넘게 베졌다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3년 동안에 이게 홍수를 더 키웠다. 홍수의 피해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강원도나 경북 지역에 가면은 운행지 채소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비탈에다가 나무를 베내고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했냐 안 했냐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판단이 어렵다면은. 그러면은 고랭지 채소밭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흙탕물은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나무를 베내고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큰 어떤 그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학교 가운데 있어서 자주 봅니다만.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경사 지역에 만약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거고, 저지대에 그리고 평평한 공간에 일단 좀 경사가 약한 공간에 설치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산사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거는 좀 면밀하게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나무를 베내는데 이것이 산사태 위험에 어느 정도 위험이 증가시키느냐. 이것은 경사도라든지 또는
모함, 그게 산이냐 흑산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영향 평가들을 일부 규모 이상이 되면은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